사실 삼성이 팔란티어랑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수율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절대로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 보는데.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물론 아마 무서울 거예요. 이거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삼성이 우리를 믿네.' 결국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오늘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또 잘 나왔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시가총액이 1 위를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국 엔비디아는 우리 빅테크에 의존 안 할 거야. 그렇다는 건 최근에 중동 이슈 있었죠. 유럽 DTC 팔이 가가지고 계속 AI 칩 수주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HBM 쪽으로 물량이 더 커질 건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HBM4 물량을 공급 논리가 돼버리면,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 초도 물량을 확정을 안 지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들어오라 이 기회를 주겠다는 음.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3000P 시대가 개막이 됐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부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라면 부자 되는 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하반기 시작에 이렇게 두 분을 맞가뵙게 돼서 뭔가 괜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먼저 시장 전망부터 섹터 분석까지 알차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먼저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증시가 진짜 질주를 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과열일지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분께서 먼저 대답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 먼저. 일단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부터 올해 5 월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다가, 이제 한 5월 달부터 외국인이 한 1조, 2조 정도 이제 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6월 3일 이제 대선 이후에 거의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항상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외국이 보는 시선 입장에서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 얘기를 해 왔었고, 물론 이제 그 첫 번째가 상법 개정안 그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제 현 정권에서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뭐 만남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해소될 거에 대한 뭐 기대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지난주에 이제 MSCI 선 지수가 좀 불발되긴 했지만은, 결국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제 P가 한 10 배까지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8 배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았던 흐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외국인들이 이쯤에서는 좀 털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의외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세티님께서는? 사실은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가 악재성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때가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악재성 이슈가 있었고 예 고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몇 가지가 공매도 재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재개가 돼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그 나머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이 리더 자리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남은 두 개 악재 이슈가 원래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무역 협상,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두 가지 중에 이제 대통령은 시간 문제였죠. 뭐 대선 지나면 누가 돼도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만 자리 잡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질 것이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좀 더 강하게 들어오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나라를 매수하거나 다른 나라를 매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벤치마크 지수가 MSCI 이 지수인데, 인덱스인데, 거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쪽의 수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네, SK하이닉스는 워낙 좋은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아까 좀 좋은 소식이 나와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어쨌든 뭐 정치적 불확실성 사라졌고 이제 두 번째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인데,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해 가지고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조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협상을 했을 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봐 가지고 우선 일단 고것도 시간적인 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거로 보고 있는데, 이 협상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진통이 되게 많아요. 이게 쉽게 쉽게 협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날짜도 지정했다가 풀었다가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원화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무역 협상도 지금 뭐 7월 했다가 9월로 연기시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9월까지 이어갈 이유는 없어요. 마지막에 결국은 뭐 중국이랑 EU가 남긴 하겠지만 그건 그들 문제고, 일단 우리나라랑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협상이 될 것이고, 뭐 여름쯤에 우리 휴가를 즐기고 있을 시점쯤 되면은 아마 이제 그것 협상도 마무리 지어지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누를 만한 이슈들은 또 다 제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쯤 돼서 뭔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네요. 네, 그때쯤 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 가고 이제 3 분기 중후반에서 4 분기 초반에는 한번 살짝 정도 누를 수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연말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림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무역 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미국한테 나쁜 건 요만큼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보호해 주려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어쨌든 이 부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 그동안 지수가 되게 눌림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미중 무역 협상이 미국한테 뭐가 나쁠까요? 눌릴 때마다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연말 전에 쉬어갈 분위기는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쉼 이후에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그냥 달리지 않을까, 냅다 달리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뭐 우리나라 지수는 뭐 제가 볼 땐 계속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게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아. 사실 저는 이거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플 거예요. 아플 어떤 겁니다. 점에서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우리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소송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그들 사정이고 좋은 변호사 돈 많이 써서 고용하십시오. 그들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문제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 미국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 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히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받는 스톡 옵션을 중지시켜 왔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뭐 CB 빌더블 발행할 겁니까? 근데 이게 만약 되게 되면은 벌써 이런 거 싫어 가지고 피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자진상폐하고 음. 이런 기업들은 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고, 그동안 얼마나 이제 웃기게 했습니까? 기업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해먹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살짝의 어떤 이 진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감안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더 좋은 시장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그때쯤 돼 가지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힘들지만. 저 그러면 궁금한 게,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럼 하반기 어쨌든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맞아요.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뭐 새로운 종목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금지? 일단 저는 업종별 컨셉이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가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 따라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거기로 보통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차익 실현이 밑에 있는 애가 나오겠습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위에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애들이. 맞아요. 근데 그 오른 애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와봤자 고점 대비해서 20-30% 조정이에요. 근데 20-30% 조정이 감당 안 되시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죠. 근데 "아유 나는 뭐 한 300% 수익 나 있어. 20-30% 빠져. 괜찮아." 이러신 분들은 그냥 닫고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해 놓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낫죠. 중장기 투자자들은요, 그냥 내년 이맘때쯤까지 그냥 일하시면 돼요. 그냥 "난 매수 끝났고." 그냥. 조정이 나와도 그냥 흔들리지 말고 일단은 묵묵하게 이걸 들고 가보자, 괜찮으신 분들은. 결국 뭐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무서운 조정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장기 침체. 저기 우리 윗동네 있죠. 위에 동네. 중국처럼 계속 이렇게 빠지는 그런 애들이 안 좋은 거지. 사실 잠깐 나오는 조정은, 그러니까 제가 딱 98년도 7월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1998년도. 근데 그때 이후에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제일 큰 상승량이 2003년 4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코스피 700에서 2100까지 올라왔어요. 한 3배 올라갔는데, 그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지수 기준 10%면요. 지금 우리가 되게 마른 편한데 종목들로 보면 한 20-30% 깨지잖아요. 그 조정이 분기마다 한번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조정이다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뭐 쭉 빠질 만한 조정은 아니고 잠깐의 흔들림이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는 섹터나 종목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쪽일지, 일단 지금 잘 갔던 대표적인 섹터, 뭐 조방원에서 전력 이쪽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저평가된 쪽을 노려봐야 될지. 일단 저는 원전은 계속 이제 부분이 있는데 조선과 방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선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한국조선에 이제 컴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표 일정이 앞당겨지도록 이제 생산 공정이 원활해졌다. 그 말은 그동안 인력난이 이제 작년 이제 1분기 때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회전율이 빨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8년도에 수요 잔고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앞당겨졌으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선주사들한테 야, 우리 지금 너네 지금 주문 넣으면은 2년 반 정도 이게 기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너 또 넣을래? 왜냐면은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기간이 늦어지면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1분기 때 나와서 그때 주가가 그날 당일날 한 10% 넘게 갔었어요. 모든 대부분 조선 산업들이. 그런데 만약에 2분기도 그런 흐름이 똑같이 나올 거냐라는 거죠. 음. 물론 최근에 이제 USTR 무역 대표부에서도 중국 제재안을 걸긴 했지만은 MSC나 이제 머스크 같은 해운 그 선사들 1, 2위 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배가 빨리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도 우리는 그 수수료 감안하고 중국 쪽에 발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흐름에서 과연 우리가 상반기 때 나왔던 조선 섹터에 관련된 그 모멘텀이 사실 우리가 뭐 MRO나 이런 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과연 그걸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느냐가 내가 볼 땐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2분기 실적 때 아마 7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 7월 말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걸 체크를 해야 그 수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일들 일단은 관망의 대응이고, 방사는 이번에 물론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계속 꾸준하게 국방비를 이제 뭐 2035년까지인가요? 그때 뭐 5% 이제 증액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나토 그 사무장관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유럽 쪽의 방산 경쟁력을 계속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지금 폴란드한테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너네 왜 그렇게 한국에서 수입을 계속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광고를 해 주고 그러니?" 약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물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이제 K2 전차나 K난 자주포나 지금은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현대로템 이번 구조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세로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 기준으로 15조 수출 물량인데 9조면 그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만큼 수주가 나올까라는 걸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은 항상 이게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제부터 성장이 떨어지나 하면 그때 다시 주가가 빠져요. 그때부터 그 밸류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미 터치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과 방사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는 체크할 부분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하반기는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은 결국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또 잘 나왔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시가총액이 1위를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국 엔비디아는 저번 달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빅테크에 의존 안 할 거야. 그렇다는 거 최근에 중동 이슈 있었죠. 유럽 쪽에 GTC 8이 가가지고 계속 AI 수주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HBM 쪽으로 물량이 더 커질 건데,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오늘 아침에 아까 기사 나온 것도 얘기했지만은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이 HBM4 물량을 공급 논의가 돼 버리면,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 초도 물량을 확정을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들어오라 이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할 때 SK 하이닉스 물론 리포트가 46만 째 리포트 나온 건 맞는데, 과연 여기서 SK 삼성전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해요. 그럼 새로운 걸 원했을 때 삼성전자를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 그 밸류체인 단의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두 분 다 반도체 쪽을 좀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쵸.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과장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 저도 배우면서 지금 들었는데, 방산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방산이 잘하는 건 알았는데 왜 갑자기 떴냐.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뜬 거예요. 빨리. 네. 좀 더 강한 것 같던데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동네 가게에서 정말 빵을 맛있게 구워요. 소문 안 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방산이 워낙 잘했는데 시간만 주고 잘했고 가성비가 좋았는데, 그걸 알려지게 된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 미국이 이제 방위 비즈니스라고 푸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어떡해요?
방위비 증액해서 우리 거 많이 사. 우리 미국 거. 미국 음. 거. 예. 미국이 증액하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잖아요. 야, 각 나라 니들 방위비 증액해. 우리 거 좀 사줘. 딱 요요전 이렇게 봐 가지고 거기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명히 먹겠죠. 우리나라 사실 지금 메인으로 가기엔 힘들어요. 콩고물 먹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인데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방산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미사일 하나 팔아도 진짜 몇 병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좀 많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은 살짝 밀려줄 때 또 그때쯤 돼서 관심을 맞아요. 그래서 관심 업종에서는 절대로 빼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해도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각 기업들이 '아 기업들이 정신 좀 차렸구나.'라는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보통 보는데 사실 삼성이 팔란티어랑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네. 이제 수율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수율 잡으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 자체가 절대로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자료를 줘야 돼요. 네. 그래야 보는데.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물론 아마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어쨌든 미국 기업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겠지만 이거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삼성이 우리를 믿네. 한국 대표 기업이 우리를 믿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가 이제 AI를 돌려 가지고 수율을 잡고 최근에 보면 이제 AMD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급하니까 삼성이 와요. 와 가지고 "야 니들 됐냐 안 됐냐 빨리 말만 좀 해 봐." 아닌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AMD에 들어가니까 역으로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가 가지고 이제 "우리 AMD도 됐는데 한번 봐 주시죠 형님." 이랬고 아까 과장님 진짜 포인트 좋은 게 1 분기 거 확정을 안 지었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 거기 삼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마 우리나라 지수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다 쉽니다. 그쪽으로 쓰고 있어요 버려 그걸 다 뭐 예. 제가 작가님 나중에 MSCI 코리안 닉스 최근에 인덱스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탑 10 까지가 공개가 되는데 삼성전자만 한 23% 돼요. 근데 거기 한 100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개 밑에 삼성 다 합하면 한 40% 5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23%.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에 따라서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머지 쪽에서 수급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향이 2 차전지 이런 데 영향받을 수 있겠네. 근데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방산이나 원전 이런 것도 그냥 다 털고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되는 때인 거예요? 저는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원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전체 다 하는 거는 저 쪼끔 전체 다 뭐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이건 답은 없어요. 나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매수 매도 화끈하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넘기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항상 이제 좀 여운을 두는 편이어서 예 뭐 다 매도해도 한 30%는 남겨 두고 굳이 네 요렇게 하고 뭐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단가는 없네? 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네 다른 증권사 가서 계좌를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그 증권사에서 계좌 하나 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있는 이 뭔가 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압박을 벗기가 쉽지 않은데 없죠. 그럼 과장님은요? 예. 저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하잖아요. 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안 좋게 나올 건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좋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어제 이제 따로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 최민수 이제 옛날에 이제 리포트를 프리뷰를 냈는데 파운드리 이조적전 나올 것 같아. 레거시 잘 나올 것 같아. 그걸 마이크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HB는 이제 텅 비었다 이거죠. SK하이닉스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아까 이제 HBM4 내년 1 분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3 분기 때는 이제 그 HBM3 그 12단 반도체 그 한 9 월로 인정이 되기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영은 부분장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컴콜이 아마 7 월 말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외국인이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84,000원 그때 움직였던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물론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주가를 올려버렸죠. 거의 무슨 우리가 하는 중소형주처럼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아예 삼성전자 시장에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야 돼 하는 순간 그냥 주가는 이미 가버리는 거죠. 그 타이밍이 놓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얼굴 앞 조선 방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 입장에선 '어디를 팔고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해 봤을 때는 지금 개인 수탁구도 지금 고객 예탁금이 69조까지 지금 올라왔죠. 지금 대기 자금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삼성전자 그때 올라갔을 때는 그 개인 투자자가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자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 걸 털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방산, 조선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상방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옮겨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산이랑 그쪽은 네. 앞서서 대표님께서는 조금 눌림목이 나와도 일단은 갖고 있자라고 하셨고 뭐 추가매수도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안 맞아요.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신규 진입은 안 되는 거죠. 신규를 지금 하라고 하는 거는 쪼끔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뭐 앞으로 방산 5 년 10년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가능하다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에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 너무 힘들었잖아요. 수익 못 냈잖아요. 지금은 쪼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는 게 지금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늘리는데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못 가지신 분들이 배 아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기회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다른 업종에서 또 기회가 많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미국으로 가도 되고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저기서 슈팅 나와 버리면은 저도 뭐 다른 아까 겨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뭐 그냥 정말 중소형주처럼 움직여 버리거든요. 하루에 막 7-8% 씩 올려요. 그러면 일단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네. 전기차 보자. 맞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섹터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로봇 섹터. 로봇이 뭔가 주도권을 확 잡는 것 같진 않은데 조용한 강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LG 사장이 임명이 되면서 로보티즈를 향한 진도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진짜 찐 대장. 일단은 어차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의 유비텍도 있고 유니트리도 있고 이미 얘네들은 양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한 5,000대 정도인가 3,000대 정도 아마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지금 당장에 뭐 펀더멘털로 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LG의 조준환 대표나 뭐 SK 이제 그 최태호 회장도 올해 CES에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SK 그 유일 로보티스가 가장 뭐 관련주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올해 5월 달에 저기 청라 쪽에 그 신사고 이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2,500억 짜리 캐파인데 물론 이제 4 월쯤에 그때 이제 삼성전자 그때 인재를 4 명을 영입을 했어요.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회사들이 양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내러티브로 간다라고 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는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티즈도 있겠지만은 로보티즈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휴머노이드 쪽에 맞는 게 로보티즈가 이 다이나믹 셀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관절 같은 거죠. 관절을 만드는 건데 일단 적어도 매출의 한 90%를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대표님이 얘기를 하기를 로봇 박람회 가면 우리가 저게 일본의 로봇 회사들과는 물론 기술력이 우리는 충분히 80-90% 까지는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미세 작업이 생각보다 빨리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성장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로보티즈도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과 다이나믹 셀 요쪽으로 완전히 인제 양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 로보티즈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요? 어떻게 로봇 관련주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미래긴 해요. 근데 그 시점이 확실히 빨라진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로봇 관련주가 결국은 AI에서 파생되는 업종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AI 관련주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관련 업종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쭉 봤을 때 결국은 그 흐름이 로봇 관련주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책만 보면 로봇들한테 AI는 누가 보아도 당연한 사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로봇 관련주는 좀 긴 관점에서 투자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는데 뭐 최근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팀에 있는 동생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진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딴 얘기는 제가 좀 드리긴 좀 그렇고 했던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서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확실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분위기가 들어오는구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에도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좀 다른 컨셉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나라가 직접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을 이제 가지고 오려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개발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해 버리든지. 그런 의미로 저는 현대차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현대차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로봇들이 사실은 이제 현대차도 안 되니까 바로 이제 갖고 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회사를 인수를 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제 거기서 뻗어나갈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저는 앞으로는 좀 테슬라 같이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도 매수 관점이세요? 네, 현대차가 괜찮다 봐요,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서 로보티즈 관절 역할 한다고 액추에이터 말씀하신 네. 거죠? 그러면
액추에이터 하면은 사실 저는 하이젠 R&M이 더 잘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하이젠 R&M보다 이제 하반기는 로보티즈가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차피 하이젠 RLM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인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알기로 올해 상반기 때 원래는 이제 시제품을 양산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인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이제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 쪽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해 왔던 이제 기업이고,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물론 가정형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을 계속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 이제 물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특허를 계속 출원을 한 걸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과연 물론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바로 반영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갔던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따른 이제 그 양산 이슈 때문에 제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해 보면은 그 삼성 복귀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술력의 측면에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제 LG전자도 밑에 엔젤 로보틱스가 있고 로보스타가 있고, 그게 제가 예전에 엔젤 로보틱스 탐방을 갔을 때 그 회사 얘기하더라고요. 면밀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LG전자가 투자한 회사들 종합적으로 같이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던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느 기업들이 빠르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건가? 그거는 이제 주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하이젠 RNM은 어차피 올 초에는 레인보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LG전자가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했을 때는 로보티즈나 인제 그런 엔젤 로보틱스 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로봇 관련해서는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LG의 뭔가 관계성, 연관성을 갖고 있는 쪽으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